아, 진짜?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네. 어머니 그 특유의 억울한 척 진짜 지긋지긋하거든요. 맨날 난 그런 의도 아니었다면서 다 간섭하잖아요. 그 순간 집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지금 무슨 말 들은 거니? 안녕하세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사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는 계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는다, 참다, 결국 폭발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도 그런 사연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때는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쌍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용히 침묵하던 어머니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해버립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가져왔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살 나윤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주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참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아왔죠. 20대 때부터는 공장에 나가 일했고 집에선 반찬 가게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내 자식만은 굶기지 말자는 생각 하나로 견뎠던 것 같아요. 정우, 제 아들은 공부엔 별 관심 없었지만 성실한 아이라 늘 믿고 응원했어요. 대학은 안 갔지만 군 제대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더군요.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땐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웃으며 맞았어요. 제가 욕심을 부릴 자리는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저를 대하는 눈빛에서 조금은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뭐 티를 낸 건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다 저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후엔 따로 나가 살았고 저는 제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명절이나 아이 생일엔 얼굴 한 번씩 보는 정도였고요. 다행히 손주는 참 예쁘고 저를 잘 따랐어요. 며느리가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아이를 저한테 맡기곤 했는데 그때만큼은 참 고마웠어요. 저도 민재랑 노는 게 낙이었고요. 제가 매달 용돈도 주고 김장철이나 명절엔 도와주러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저를 꼭 외부인처럼 대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일찍 가주세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들이 처음엔 서운했지만 자식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 말투에 진심이 실리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엔 웃으며 하던 말들도 이제는 표정도 없이 툭 던지듯 말하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딱 잘라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마무리를 짓더군요. 아들도 눈치는 챘겠지만 모르는 척 하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도 요즘 미경이 일이 바빠서 예민하니까 그냥 이해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저를 잘 따르지만 그 집안에서 제 자리는 점점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족을 위해선 맞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주 민재를 데리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죠. 내일 3시쯤 데리러 가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젠 익숙합니다.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내려놓은 지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날도 아이랑 점심 먹고 숙제 봐주다가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리자마자 눈도 안 마주치고 민재야, 가자 하더군요. 민재가 장난감이랑 학용품 챙기는 동안 저는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그 말이었을까요? 며느리는 가방을 매던 손을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걱정해서 건넨 말인데 왜 저렇게 나오는 걸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민재 맡기는 것도 저희 입장에선 부담이에요. 저희 가정일에 어머니가 너무 관여하시잖아요. 부담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도와준 게 아니라 민폐였구나.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며느리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하단 말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피해자처럼 말하면서 은근히 간섭하세요. 우리 가정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발요. 그 말 끝에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린 한마디. 짜증나게. 그건 저한테 쌍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챙기고 있었고, 아들은 그날따라 연락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민재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다음부터는 데리러 오는 것도 좀 줄이죠. 민재도 커가니까요. 그 말만 툭 남기고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떤 말보다 그 말들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관여 말고, 끼어들지 말고, 피해자처럼 굴지 마라. 이 집에, 이 가정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젠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얼굴도 못 봤고 아들은 몇 번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문자로 엄마, 요즘 미경이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나니 모든 감정이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예민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욕도, 무시도, 모욕도 이해해야 하나요? 며칠 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야, 언제 한번 얼굴 좀 보자. 아들은 망설이다가 저녁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몇 가지 해두었지만 손도 안 대더군요. 말수가 줄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너네 집 분위기 괜찮니? 민재는 잘 있고. 그러자 아들이 겨우 한마디 내뱉더군요. 엄마, 그냥 좀 가만히 있어줘요. 지금은 엄마까지 이러면 저 진짜 힘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뭘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 달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민재 얼굴은 보고 싶었지만 그 애까지 상처받을까봐 참았습니다. 그 대신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일했던 식당 뒷주방, 반찬 가게 앞에서 비 맞으며 채소를 다듬던 날들. 그렇게 벌어 다 준 돈으로 그 아이들 결혼도 시켜주고 전세금도 보탰는데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재 할머니라고 부르거나 아예 이름도 꺼내지 않았죠. 아들은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현관벨이 울려 문을 여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니. 민재 돌봄 문제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저희 가정에 좀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입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했니?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날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싫으면 왜 날 찾아왔니? 그때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집 보증금 명의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해서요. 정우가 엄마랑 얘기하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면 그냥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이젠 나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다 말라붙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지켜온 관계에 대한 미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려 합니다. 모든 걸 그대로 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차례 문자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저희끼리 정리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문구에조차 미안함이나 존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발 꺼져달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성한지 안방에 쪼그려 앉더니 멋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경이 말이 좀 거칠었지. 근데 엄마도 가끔 너무 끼어드시니까 그냥 다들 스트레스 많았던 것 같아.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뭐가 그렇게 끼어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애들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고 그나마도 김장이나 손주 이유식 챙겨주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우야, 난 너희한테 뭘 바라지 않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젠 그냥 각자 살자. 그 말에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엄마, 그건 좀. 넌 내 아내 편을 드는 게 맞다. 그럼 나는 내 자존심 지킬 길을 찾아야지. 정우는 말없이 한참 앉아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젠 내 삶을 살아야 해. 더는 쫓겨다니지 않겠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를 꺼내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명의로 남겨진 제 소유 부동산 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적금 통장들. 정말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내가 가진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나라는 존재는 불편해했죠. 전 그날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 내놓으려 합니다. 오래 기다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결국 제가 가진 무엇을 다시 찾으려 들 거라는 걸,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 거리를 둔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고 제 명의의 적금도 해지하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쉽게 끝나진 않더군요. 어느 날 아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볼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 몇 번이나 씹었던 연락이라 더는 응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동네 카페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였고 눈빛도 살짝 초조해 보이더군요. 엄마, 미경이랑 좀 얘기해봤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부족했단 생각 들더라. 민재도 외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 말은 다시 민재를 맡기고 싶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 참아온 이유가 민재였는데, 이젠 그 애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정우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은 아직 안 파셨지? 저는 그 질문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재산 이야기구나. 정우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다. 근데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거고, 지금은 나 혼자 지내는 대도 벅찰 만큼 지쳐 있다.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경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때 말도 너무 심했단 거 아는데, 사실 집도 그렇고 나중에 민재 생각하면. 정우야, 제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민재 핑계 대지 마라.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지금 너희가 나를 다시 찾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재산 때문이냐.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가 다시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요. 며칠 후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좀 표현이 서툴러요. 이번 주말에 민재 데리고 갈게요. 같이 밥 한 끼 해요. 너무도 정중한 말투. 낯설 정도로 다정한 태도.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위선을 읽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밥은 됐고 민재는 나중에 따로 보마.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 그 문자를 보낸 뒤 저는 재산 정리를 조금 더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빨리 팔고 정리할 건 명확히 나눠두자. 이제 이들의 본심은 분명해졌고 저도 더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예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벨이 울렸고 모니터를 확인하니 며느리였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인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혀 사과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참았던 무언가를 터뜨리려는 얼굴이었죠. 지금 집 팔고 계신다면서요? 그거 원래 정우랑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 집도 결국 저희 살림이랑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진짜 실망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망은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한테 상처 준 적 있어. 욕을 했니?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진짜.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네. 어머니, 그 특유의 억울한 척 진짜 지긋지긋하거든요. 맨날 난 그런 의도 아니었다. 그냥 도와주려던 거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 간섭하고 다 역같이 만들어 놓고 그 순간 집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나 지금 무슨 말 들은 거니? 그니까요. 들으세요.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애 보라고 하면 꼭 이상한 식단 만들고, 민재 몸 안 좋다고 뒤에서 얘기 돌리고, 정우 앞에선 또 순한 척, 배려하는 척. 근데 뒤에서는 걔는 며느리가 아니라 계집애 이런 말이나 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몰라요? 단톡방에서 친척 형님한테 보낸 거 내가 다 봤어요. 그때부터예요. 나도 진짜 끝까지 가야겠다 싶었던 거. 나 무시하고 뒤에서 짓거리던 거 다 캡처해 놨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겨울 조카 큰며느리랑 나눈 문자. 그때 내가 했던 하소연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본다. 말투며 행동이며 참 버릇없다. 분명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지만 너 내 폰 몰래 봤니? 몰래든 뭐든 볼 건 봤으니까요. 그거 가지고도 정우랑 한바탕 했어요. 근데 정우는 또 엄마 편만 들고. 진짜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당했는지 알아요? 며느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에서는 독한 말들이 쉼 없이 쏟아졌습니다. 개같이 뒤에서 짓거릴 거면 앞에서는 그런 척 좀 하지 마요. 역겨우니까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게요. 그냥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벽에 걸린 액자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났고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욕이란 이런 거였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짓밟힐 수 있구나. 이젠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한 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개 같은 년. 뒤에서 짓거린다. 역겹다.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눈물이 아니라 이가 부딪히도록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괴감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그날 아침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겨준 도장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들 모두 정리해 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어머니, 참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명예 정리 좀 하려고요. 재산 일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일단 생각해 보려고요. 직원은 묻더군요. 자녀는 없으신가요? 있어요. 하지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로 저는 부동산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미경이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집도 그렇고 민재 생각하면 우리 셋이 앉아서. 정우야. 제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민재 핑계 대지 마라.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모를 리 없고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도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엄마, 그건 미경이 말 실수였고 지금은 후회하고 됐어. 내가 가진 재산, 집, 돈 이제 다 정리할 거야. 앞으로 넌 나한테 상속 하나도 기대하지 마라. 그 말에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날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잖아. 나도 이제 너희를 자식이라 생각 안 돼. 적어도 나한테 모욕은 안 줄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시한 금액에 맞춰 사겠다는 분 계세요. 계약하실까요? 예. 오늘 안에 서류 처리하죠. 저는 그날로 제 이름 석자를 다시 새기는 마음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 했고, 더는 이해하지 않기로 했고, 더는 아들, 며느리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재산 증여 대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자식 없이 노후 준비하는 법, 수많은 글을 읽고 비교하고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방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집을 팔지 않고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다. 정말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모든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직원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 사람들은 제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저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집에 대한 압류나 상속은 일절 불가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명이지만 이제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 그 누구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신다더니 매물에서 빠졌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집은 안 팔기로 했어. 주택연금 들어갔거든. 이 집에서 살면서 그 집으로 받은 돈으로 내 노후 즐기려고. 이젠 너희한테 의지할 일도 기대할 일도 없어. 아니 엄마, 그럼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나라에 넘어가겠지. 혹시라도 상속 기대했으면 이젠 잊어. 내 인생 내가 마무리할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만 흐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에게 공손한 말투를 썼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그날 얘기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혹시 민재 방학 되면 데려다 드릴까요? 민재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 이제 너무 늦었지 않니?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민재는 나중에 혼자 볼게. 너희랑은 이제 거리 두고 살려고. 그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신 건가요? 그냥 이제야 내 인생 시작한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더는 모욕받지 않기로. 전화를 끊고 그날은 오랜만에 커피포트를 올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엔 아주 오랜만에 햇빛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몇 번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민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심지어는 혹시 주택연금 아직 취소 가능하신가요? 라는 문구까지지. 처음엔 당황, 그 다음은 조급함, 마지막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제게 남은 집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안전지대였고 그 집에서 받는 연금으로 저는 처음으로 내 돈을 내 기분대로 쓰게 되었죠.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평생 못 해봤던 취미 미술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김밥도 말고 오랜만에 영화관도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누가 욕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 없이 고요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지인 통해 들은 소식에 조금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정우는 직장에서 인사이동을 당했고 며느리는 아이 학원비 문제로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더군요. 그동안 제가 지원해줬던 각종 생활비 항목들이 끊기니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잠깐 얼굴만 보면 안 돼. 너 지금 얼굴 볼 낯은 있니? 진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왜 그땐 그 말을 못 막았는지, 왜 엄마 말 안 믿었는지. 저는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들을 보며 어느 순간 눈물도 분노도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야, 미안한데 이젠 엄마도 힘든 시절 지나왔어. 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그럼 민재는? 민재는 언제든지 보러 와. 하지만 너희 부부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진 않아.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많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해졌고 민재만 가끔 방학 때 편지를 보내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이제 좀 조심하려고 해요. 나중엔 셋이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그 손글씨를 보고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 간직하며 저는 다시 햇살 좋은 날 산책을 나섭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더 이상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을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작은 다이어리를 씁니다. 오늘 날씨, 동네에서 본 풍경, 마트에서 산 반찬거리. 그리고 가끔은 내 마음. 이젠 누가 나를 감시하거나 쓸데없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하루들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라는 역할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저 내 이름 강옥희로 살아갑니다. 집도 돈도 사람도 모두 놓고 나니 비로소 내 손에 남은 게 보이더군요. 평화.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은 끝까지 품어야 한다. 자식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론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감옥이 되기도 한다고.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해만 하는 게 사랑은 아니더군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서 멀어졌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민재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저릿하지만 아이에게는 진심만은 전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라도 마음속에 같은 아픔이 있었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잊지 마세요.